병상 옆에 서서 나는 아내 지은이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출산의 고통과 환희가 뒤섞여 묘한 활기로 빛나고 있었고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안도감과 연약함, 그리고 자부심이 섞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분홍색 담요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그녀의 어머니이자 내 장모인 박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겉모습만으로도 위압감을 주는 여성이었다. 지은의 옆에는 내 어머니인 선영 씨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박 여사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못지않게 긴장한 상태였다. 어머니의 시선은 지은과 나 사이를 수도 없이 오가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밝고 무균실 같은 이 병실 안에 함께 있었지만 마치 각기 다른 태양을 도는 행성들처럼 서로 겉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단호한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느꼈고 박 여사의 의심 섞인 눈초리도 감지했다. 그리고 지은이 말없는 호소를 보내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제발 서류에 서명해줘. 그때 파스텔 톤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가 병원의 표준 클립보드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전문적이었지만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선생님, 그녀가 기계적인 예의를 갖춰 나를 불렀다. 출생 신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즉시 펜을 잡지 않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대신 나는 침대에서 몸을 약간 뒤로 빼고 팔짱을 끼며 말했다. 기다리고 싶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DNA를 한 후에 작성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지은의 고개가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당겨진 듯 쿵 들렸다. 뭐라고? 그녀가 거의 쉿소리를 내듯 말했다. 충격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다. 민준 씨, 미쳤어? 아기가 지금 내 품에 있잖아. 태어난 날에 무슨 유전자 검사 타령이야?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어난 척하려 애썼다. 나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겉보기와 다를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응수했다. 의심이 커져만 가던 불면의 밤들을 보내며 완성한 눈빛이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난 아무 것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야. 박 여사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눈을 번뜩이며 달려들었다. 자네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녀는 검지손가락으로 나를 비난하듯 가리키며 아기가 놀라지 않게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내 딸이 방금 아이를 낳았어. 지금 이 순간에 꼭 그래야겠나? 내 어머니 선영 씨가 급히 박 여사의 팔에 손을 얹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박 여사는 거칠게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내 입 막으려 하지 마요. 박 여사가 으르렁거리며 험악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쏘아보았다. 당신 아들이 지금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알잖아. 막 출산한 여자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박 여사와 나 사이를 막아서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화가 나 있었지만 한편으론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민준아, 어머니가 명령조로 속삭였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라. 지은이 아피잖아. 아기 아피고.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휘저었다.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내 입장을 알고 있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지은이 적어도 나의 망설임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모두에게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묶이기 전에 내가 이 아이의 친부인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어서요. 간호사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리고는 바퀴 달린 작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남겨둔 채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지은의 얼굴은 경악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절망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이 미친 인간,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벌 주는 거야? 내가 진짜 당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난 알고 있어.
나는 그녀의 폭발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박 여사가 먼저 선수를 쳤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나를 때릴 기세였다. 내 딸한테 그따위로 말하지 마. 내 딸한테 그따위 역겨운 누명 씌우지 말라고. 엄마, 제발. 지은이 아기를 꽉 껴안으며 끼어들었다. 이 사람 미쳤어. 항상 일만 하느라 정신없잖아. 멍청하게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내가 말을 자르며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 멈칫하며 눈을 깜빡였다. 어머니가 다시 애원하듯 끼어들었다. 민준아, 제발 농담이라고 해라. 그러지 마. 아기가 바로 저기 있잖니. 이 순간은 정말 소중한 거야. 평생 기억될 날인데 네가 망치면 안 되잖아. 하지만 박 여사의 목소리가 그 분위기를 산산조각냈다. 이놈이 쓰레기처럼 구는데 사돈은 아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게 놔둘 겁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나를 향해 엄한 어조로 말했다. 아들, 네가 어떤 의심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여기서 이러는 건 잘못된 거 아니니? 적어도 나중에 해라. 바로 그 순간 마치 막이 내려가듯 나는 숨겨왔던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 차에 카메라를 설치해뒀어요. 내 목소리는 무뚝뚝했고 후회 따위는 없었다. 우리 차 블랙박스 말입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기도 달았죠. 당신이 한 말 전부 다 녹음했어, 지은아.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여사는 딸을 쳐다보다가 다시 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내가 버튼을 몇 개 누르자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들어봐. 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들이 이 말을 듣기를 원했다. 이건 3주 전 그녀 차에서 녹음된 거야. 나는 파일을 터치해 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다. 처음에는 잡음이 들렸지만 곧 지은의 목소리가 경멸과 짜증 섞인 톤으로 들려왔다. 이 무능한 놈은 맨날 일만 해. 아무것도 눈치 못 챌 거야. 출생 신고서에 서명하게 만든 다음에 이혼하고 나면 양육비나 뜯어내야지. 하지만 애가 크면 사실대로 말해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도끼 어린 경멸이 담겨 있었고 나를 그저 편리한 지갑 취급하는 내용이 구구절절 흘러나왔다. 지은은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니는 경악과 비통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박 여사가 나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는 내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휴대전화가 병원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 독사 같은 놈. 그녀가 소리쳤다. 내 딸을 미행해? 그제야 어머니가 개입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다. 그만하세요. 다들 진정해요. 하지만 박 여사는 분노를 딸에게 돌렸다. 지은이 너 정말 그런 말을 했니? 그녀가 물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역겹다. 정말 교활하고 못돼 먹었구나. 지은은 덜덜 떨며 눈물을 흘렸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조용히 해. 박 여사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에는 방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난 널 감싸줬어. 민준이 놈을 때려 눕힐 뻔했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네가 저 녀석한테 남의 애를 뒤집어 씌워서 돈이나 뜯어내려 했다는 걸 내 귀로 듣게 되다니. 나는 틈을 타서 씁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녀는 그 남자 강동수랑 몇 달 동안이나 잤어요. 아마 더 오래됐을 수도 있죠. 나한테는 끝난 사이라고 했지만 들으셨다시피 그걸 숨길 만큼 예의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떨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오 하느님. 그녀는 지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은아 그냥 못된 장난이었다고 말해줘. 제발. 지은은 칭얼거리는 아기를 꼭 껴안고 흐느끼기만 했다. 박 여사가 나를 돌아보았다.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좋아, 녹음 파일이 있다 이거지. 근데 그래서 뭐,
김서방? 악마처럼 쳐들어와서 녹음 증거를 흔들어대며 갓 아이 낳은 내 딸한테 망신을 줘? 그래,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 아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실해질 때까진 서명 안 합니다. 지은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건 분명했지만 나에 대한 박 여사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손가락질을 했다. 서명해. 그녀가 거칠게 요구했다. 당장 출생신고서에 서명해. 감히 내 손녀를 버릴 생각하지 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이런 순간에 평범한 아버지라면 느꼈을 죄책감을 무시해버렸다.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버리는 건 아니지. 내가 쏘아붙였다. 검사 결과 내 아이라면 좋아. 하지만 아니라면 절대 안 해. 화가 난 박 여사가 테이블 위에 펜을 낚아채 내 손에 쥐어주려는 듯 달려들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박 여사가 더 큰 소동을 피우기 전에 붙잡았다. 박 여사는 이성을 잃었다. 서명해, 이 나쁜 자식아.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고 분노의 눈물이 터져 나왔으며 목소리는 병원 벽을 울렸다.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간호사 2명이 경악에 찬 눈으로 서 있었다. 한 명이 들어오며 마치 선생님 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박 여사는 쿵 돌아보더니 자신이 버린 난장판을 깨달았다. 우리 모두가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인식한 듯 그녀는 으르렁거리는 숨을 내뱉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고 뺨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사그라들었을 뿐이었다. 침대 위에서 지은은 거친 바다의 유일한 구명조끼인 양 아기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었다. 그녀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내가 양보할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었다면 그 녹음 파일이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을 것이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다들. 그녀가 힘겹게 침을 삼키며 말했다. 이 방에서 나가요. 잠깐만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간호사가 주저하며 서 있는 동안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은을 노려보았다. 강동수한테 내가 양육비 낼 거라고 말했다며? 녹음 내용을 언급하며 내가 쏘아붙였다. 그럼 걔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야겠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쉰 목소리로 덜덜 떨며 내뱉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당신 진짜 잔인하다. 산모한테 고문을 하고 있잖아. 잔인하다고? 내가 나직하게 되물었다. 물론이지. 근데 당신한테 배운 거야, 여보. 박 여사가 다시 내 쪽으로 오려 했지만 어머니가 그녀의 팔꿈치를 잡고 문 쪽으로 밀었다. 두 번째 간호사가 지은에게 산후조리에 대해 작은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듯 마음이 복잡한 채 내 뒤를 따랐다. 복도에서조차 박 여사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내뱉었다. 쓰레기 같은 놈 김민준. 그 애 버리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검사 결과가 뭐라든 상관없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내가 말했다. 과학이 아니라고 하면 그 애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집에 앉아 있었다. 아까의 일들로 인한 긴장감이 여전히 나를 짓눌렀지만 어떤 요구에도 굴복할 생각은 없었다. 특히 지은의 교활한 요구에는 더더욱.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어머니였다. 나는 벨이 2번 울리게 둔 뒤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아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 지금 박 여사랑 지은이랑 같이 있어. 그녀가 작게 말했다. 아기는 자고 있고 지은이는 진정이 안 돼. 박 여사는 지은이 정신 건강을 걱정하고 있어. 방금 애를 낳았잖니. 어머니. 내가 코웃음을 쳤다. 그 녹음 듣고도 내가 신경 쓸 것 같아요? 걘 이혼 후에 내 돈 뜯어내려고 출생신고서에 서명하게 조종하려던 여자라고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떨리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네가 뭘 들었는지 알지만 민준아, 산후 우울증은 장난이 아니야. 여자들 호르몬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이해해야 해. 아뇨, 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하고 속인 여자한테서 드디어 내 자신을 지키려는데 절 나쁜 놈으로 만들지 마세요. 임신 기간 내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아무 말 안 했어요. 만약 내 아이라면 양육비 줬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이 연극은 끝이에요. 또다시 침묵. 그럼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니? 그녀가 거의 애원하듯 물었다.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거라고 전하세요.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은이 엄마가 딸 데려가게 되면 아주 기뻐하겠네요. 난 이 일 끝낼 겁니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감싸다가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나는 어둑한 정막 속에 홀로 남겨졌다. 다음 주 내내 비난과 조롱의 폭풍이 몰아쳤다. 박 여사는 2번이나 우리 집에 찾아오려 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울다가 화내다가 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나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는 불륜을 사유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지은은 산후조리를 위해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아기는 작지만 건강하다고 했으나 신생아 정기검진이 필요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나와 변호사는 판사가 보기에 우리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었다. 대망의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다. 나는 봉투를 뜯었다. 논리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숨이 가빠졌다. 검사 결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친부 확률 0%. 유전 지표와 함께 공식 용지에 인쇄되어 있었다.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었다. 안도감을 느꼈을까? 꼭 그렇지는 않았다. 대신 차가운 공허함. 그리고 확신이 들었다. 내 모든 의심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피며 실수가 없는지 확인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박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퇴원한 지은과 아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고집했었다. 내 안에 비틀린 일부분은 내가 마지막 진실을 말할 때 박 여사의 표정을 보고 싶어 했다. 노크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다. 박 여사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운 태도로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용케도 내 땅에 발을 들여놓는군. 그녀는 으르렁거리듯 말하며 길을 막아섰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서류를 들어 올리며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니 이제 나한테 뭐 서명하라고 소리 지르는 건 그만하쇼. 고통인지 모를 감정이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갔다. 거짓말. 나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서류를 내밀었다. 읽어봐요. 그녀가 종이를 낚아챘다. 글자들이 그녀에게 소리라도 지르는 듯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절망 속에서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게 보였다. 천천히 그녀가 뒤로 물러나며 나를 들어오게 했다. 지은아, 그녀가 불렀다. 당장 나와. 아기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다른 곳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어두운 복도에서 지은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처럼 지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비참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속눈썹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요? 그녀가 힘없이 물었다. 분명 더 심한 싸움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박 여사가 서류를 내밀었고 지은이 받아들었다. 우리 사이에 유전적 불일치를 나타내는 문구들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이 흔들렸고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비틀거렸지만 문틀을 잡고 버텼다. 그리고는 떨리는 몸으로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분명 실수가 있을 거야. 아니, 내가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실수 아니야. 당신이랑 강동수가 아이를 가진 거지. 걔가 아이 아빠야. 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민준 씨, 맹세하는데 난 당신을 사랑해. 그녀가 애원했다. 난 이 모든 걸 원한 게 아니었어. 그 녹음 파일에서 꽤나 상스러운 말들을 했더군.
내가 상기시켰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못할 말들을. 그녀가 흑흑 울기 시작했지만 박 여사가 산나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가, 김서방? 그녀가 물었다. 비통함 속에서도 도전적인 목소리였다. 증거가 생겼으니 쟤랑 아기를 버리겠다는 건가? 나는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네, 내가 덤덤하게 말했다. 정확합니다. 이혼을 원하고 이 아이 양육에는 일도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 여사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에는 절망이 비쳤다. 네가 필요해. 그녀가 거의 소리쳤다. 이렇게 사라질 수는 없어. 어린 피덩이야. 넌 피도 눈물도 없냐. 내가 비웃듯 쏘아붙였다. 당신 딸이 한 짓을 보고도요? 내 자식도 아닌 애한테 18년 동안 양육비 뜯어낼 계획을 세운 여자한테? 나는 뱃속에서 검은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잔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잔인함에 대해서는 당신 딸한테 다 배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작고 떨리게 들려왔다. 제발 민준 씨. 그녀가 손을 뻗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나며 이어지는 흐느낌을 무시했다. 나는 문을 향해 돌아섰다. 아주 잠깐 죄책감이 나를 마비시킬 뻔했다. 그래, 아이는 죄가 없다. 하지만 나도 죄가 없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끝났어. 내가 마침내 말했다. 다신 연락하지 마. 나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혼 법정에서 판사는 안경 너머로 나를 마치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보듯 쳐다보았다. 김민준 씨, 판사가 말했다. 부인이 조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맞은편에 지은이 눈물에 젖은 눈으로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박 여사는 보호자처럼 서 있었고 어머니는 한쪽에 앉아 카펫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판사를 마주 보았다. 조정할 게 있습니까? 내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불륜 증거가 있고 내 아이도 아닌데요. 제 생각에 이 결혼은 끝났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입가에 비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들켜서 미안한 거겠죠.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사랑하는 거고. 그녀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김민준 씨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변호사인 정 변호사가 재빠르게 끼어들었다. 판사님, 이건 명백한 친생 부인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은 친부가 아닌 아이에 대해 재정적, 정서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판사가 인상을 찌푸렸다. 배우자 부양료는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이지은 씨는 현재 무직이고 생계나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일자리야 구하면 되죠. 내가 말했다. 그리고 아이 친부가 살아있다면 그쪽이 더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지은이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은 날 버렸어요. 강동수는 떠났다고요. 판사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어쨌든 선생. 결혼 생활이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배우자 부양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판사님, 저희는 유책 배우자에 의한 이혼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지은 씨의 행동이 결혼 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사유라면 배우자 부양료조차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판사는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점심 휴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휴회합니다. 나중에 속개하죠. 복도 벤치 근처에 앉아 있는데 지은이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가 내 팔에 손을 얹으려 했다. 나는 팔을 뺐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어. 아니, 나는 단호하게 한마디 했다. 박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만 좀 해, 김서방. 제발. 얜 산후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있다고. 모든 걸 끝내고 싶다고 나한테 말했어. 자네가 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거야.
나는 박 여사를 노려보며 불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표정은 굳건히 유지했다. 내가 대꾸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살 충동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세요. 난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 노릇 안 합니다. 박 여사가 씩씩거렸다. 넌 괴물이야. 나는 독서를 무시하고 고개를 돌렸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놀랍지도 않았다. 판사는 마지못해 결혼 생활의 파탄을 선고했다. 양육권을 다툴 아이도 없었다. 지우는 자신이 초래한 비통함의 짐을 짊어진 채 박 여사의 집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그게 내가 그들을 마주하는 마지막일 줄 알았다. 나는 틀렸다.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하며 모든 연락을 끊으려 노력했다. 어머니가 박 여사와 계속 친하게 지낼 거라는 환상은 없었다. 어쨌든 그들은 소꿉친구였지만 나는 그들 모두와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약 3년 후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벨 소리를 무시하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기려 했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다. 뭡니까? 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우리 집으로 좀 와야겠어. 그녀는 내 적대감을 무시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왜요? 지은이랑 관련된 거면. 그냥 와. 자네 어머니도 여기 있어. 긴 말 안 하겠네. 온갖 반발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 여사의 집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묵은 원한이 다시 솟구쳤다. 나는 그 난장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도착해보니 어머니의 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용기를 내어 현관으로 걸어갔다. 집 안 거실은 약간 어두웠다. 박 여사는 창가에 서 있었고 내 어머니 선영 씨는 작은 소파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때 소파 뒤에서 작은 남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마 3살, 아니면 4살쯤 되었을까. 아이는 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아이처럼 솔직하게 눈을 깜빡였다. 헝클어진 갈색 머리에 끝이 약간 곱슬거리는 아이였다. 서너 살이 넘지 않아 보였다. 나는 말을 꺼내며 전율을 느꼈다. 난 민준 아저씨야. 아이는 마치 내 이름을 산타클로스라고 말한 것처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전 도윤이에요. 아이가 말하고는 뛰어갔다. 박 여사의 입가에 애정어린 미소가 번졌다. 도윤이 티모티 두윤. 착한 녀석이지.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아이, 지은이 아이입니까? 박 여사가 대답했다. 그래. 내 눈에 묵직한 고통이 차올랐다. 저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았다. 딸을 낳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내가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아마 2번째 임신이었을까?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앉아라.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왜 부르셨어요? 손자 자랑하고 싶으신 겁니까? 내가 비꼬듯 물었다. 박 여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꽈하고 심각했다. 지은이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어.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죽었다는 뜻입니까?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서 사고가 났어. 실족사였지. 그녀의 말은 묘하게 강조되어 있었다. 어머니 선영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내게로 다가왔다. 떠났어, 민준아. 이미 벌어진 일이야. 나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다. 안도감, 충격, 공허함. 모순된 감정들이 뒤섞여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박 여사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지은이는 망가져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거짓말 안 하겠네, 김서방.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내 눈에 즉시 불안감이 서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박 여사는 신중하게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내가 끝냈어. 바다가 보이는 절벽 끝으로 데려갔지. 그냥 관광객처럼 경치를 보는 척했어.
그리고 밀었지. 거친 파도가 삼켜버리게 뒀어. 그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지은이는 너무 큰 짐이 되었어. 도윤이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자네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고 있었지. 지은이가 아이의 미래를 망치지 않게 해야 할 때가 온 거야. 어머니가 다가오며 말하는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나도 거기 있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아이를 지킨 거야, 민준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고 후회의 기색은 없었다. 지은이는 도윤이 머릿속에 너에 대한 원망을 심으려 했어. 우린 그걸 두고 볼 수 없었다. 박 여사는 마치 필요한 수술 결과를 설명하듯 말을 이었다. 강동수도 죽었어. 교통사고였지. 우리가 손을 쓴 덕분에 위협 요소를 제거해야 했어. 도윤이는 죄가 없잖아. 그 아이는 안정된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나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그들의 고백으로 윙윙거렸다. 그들은 살인, 그것도 연쇄살인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있었고 도윤을 박 여사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이 일을 꾸민 것이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공포와 불신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금 나한테 이걸 말하는 겁니까? 왜요? 박 여사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냐면 난 곧 죽거든, 민준군. 그녀가 말했다. 암사기야. 자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눈물이 맺혔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도윤이야. 박 여사가 내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 자네뿐이야. 그녀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자네가 지은이를 증오하는 건 알지만 도윤이는 죄가 없어. 착한 아이야. 구역질이 났다. 모든 걸 저질러 놓고 나보고 덜컥 아이를 맡으라는 겁니까? 박 여사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걔를 낳게 만든 그 빌어먹을 놈을 제거했으니까. 강동수는 갔어. 네 전처도 갔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애원하듯 들렸다. 네가 아이를 입양했으면 해. 진짜 가정을 줘라. 넌 이제 자리 잡았잖니. 그게 도윤이에게 필요한 거야. 시야 가장자리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두 분 다 미쳤군요. 내가 속삭였다. 사람을 둘이나 죽여놓고 내 핏줄도 아닌 아이를 보여주면서 받아들이라고요? 내 유산 상속인을 자네로 지정했네. 박 여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도윤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건 다 갖게 될 거야. 난 그저 자네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야.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온몸으로 퍼지는 공포를 억누르려 애썼다. 어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제발, 민준아. 우린 아이를 보호하려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그게 우리 영혼에 영원히 흉터를 남길 거란 건 알지만 도윤이는 그들이 퍼뜨린 독에 물들지 않고 자랄 수 있잖니. 눈이 따끔거렸다. 혐오감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두 분 다 살인자예요. 내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박 여사가 말했다. 우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방 안 공기가 나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도윤이가 갑자기 복도에서 나타나 내게로 다가왔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저씨 무서워 보여요.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이 작고 완전히 순진한 아이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모든 상황에 무게감의 현기증이 났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아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거라는 느낌. 어머니와 박 여사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들조차 죽음이 임박해 있었다. 도윤이의 미래 전체가 뒤집히기 직전인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그래, 꼬마야. 내가 나지게 말했다. 난 괜찮아. 그날 밤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지은의 얼굴, 강원도의 깊은 절벽, 거친 파도 같은 것들이 떠올랐다. 박 여사와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박 여사의 집에 와 있었다.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는 없었다. 박 여사는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도윤이는 바닥에 앉아 크레파스로 낙서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알아보고는 친근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단순하게 말했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안녕 도윤아. 아이는 졸라맨을 그린 종이를 들어 올렸다. 괴물 트럭 그렸어요. 아이가 선언했다. 뭐든 될 수 있는 그림이었지만 정말 그렇네. 나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 여사가 헛기침을 했다. 데려가도 좋아. 그녀가 비통함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녀석은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랄 자격이 있어. 나도 아니고 선영이도 아니야. 우린 곧 갈 테니까. 어머니가 다른 방에서 나왔는데 박 여사만큼이나 약해 보였다. 눈은 눈물인지 피로인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 팔에 손을 댔다. 아들, 미친 짓이란 거 알지만 도윤이는 착한 애야. 그녀는 잠시 멈추고 아이를 쳐다보았다. 우린 널 위해서, 그리고 쟤를 위해서 이런 거야. 네 이름이 그들이 퍼뜨릴 더러운 말들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쟤가 널 증오하지 않도록. 슬픔, 분노, 혼란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당신들이 한 짓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까? 내가 속삭였다. 박 여사가 지친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알지. 하지만 지은이는 이성의 선을 넘었어. 넌 아이 태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널 나쁜 놈으로 만들 거짓말을 퍼뜨리려 했어. 네가 자기를 버렸다고 도윤이에게 증오를 가르치고 있었어. 마치 네가 친자식을 버린 것처럼. 우린 아이의 순수함을 지켜야 했어. 도윤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엄마 슬퍼요? 아이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조금,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아이의 크고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다. 지은과의 고통을 겪고 나서는 더더욱. 하지만 이 아이를 버릴 수도 없었다. 부모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다. 도윤아, 내가 부드럽게 불렀다. 아저씨랑 같이 살래? 아이가 어린애답게 혼란스러운 듯 눈썹을 찌푸렸다. 할머니도 가요? 박 여사가 날카롭게 나를 쳐다보았지만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할머니는 아파. 도윤아, 너랑 오래 못 있어. 선영 할머니는요? 아이가 물었다. 어머니가 억지로 웃었다. 나도 아프단다. 얘야. 그녀는 숨을 고르며 도윤이의 시선을 내게로 돌렸다. 하지만 민준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야. 널 돌봐줄 거야. 도윤이는 크레파스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다 아이 특유의 회복력으로 밝게 말했다. 알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단순함에 웃음이 터질 뻔했다. 박 여사가 힘들게 침을 삼켰다. 양육권을 자네에게 넘길게. 그녀가 작게 말했다.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겠네.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해. 이게 최종 결정이야. 내가 목이 메어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오래 못 버텨, 민준군. 말했듯이 우리 둘 다 사기야. 그녀가 말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니가 내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보았다. 네가 자랑스럽다. 그녀가 속삭였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나는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다. 어머니 자랑스러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엄하게 말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영 씨는 눈의 고통과 여기까지 오게 된 길에 대한 일말의 후회를 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몇 주 동안 서류 작업은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 여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일을 매끄럽게 처리했다.
곧 도윤이는 법적으로 내 피후견인이 되었다. 약속대로 박 여사는 재산을 내 명의로 돌려주어 내가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게 했다. 나는 작은 마당이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새 집을 구했다. 그렇게 내 삶은 외로운 나날들에서 갑자기 아빠의 삶으로 바뀌었다. 어머니와 박 여사는 불과 이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내가 아는 한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편안하게 가셨다. 감정은 복잡했지만 나는 임종을 지켰다. 쉬운 애도도 온전한 용서도 없었다. 그들이 마지막 사과를 속삭일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사랑한다고 했다. 박 여사는 우리 손자를 잘 부탁한다고 했다. 나는 그러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들의 고백은 끔찍했지만 그들은 소년을 더 끔찍한 운명에서 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다. 복수심에 불타는 엄마에게서 증오를 배우는 운명 말이다. 처음에 도윤이는 할머니가 어디 갔는지, 왜 엄마를 볼 수 없는지 단순한 질문들을 했다. 나는 서둘러 반쯤 진실인 대답을 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들도 하늘나라로 갔다고 부드럽게 말해주었다. 그 나이 때 아이가 알아야 할 건 그게 전부였다. 이후 몇 년 동안 우리는 점차 안정을 찾았다. 나는 겪은 모든 일로 인한 트유마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 도윤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치며 잘 자랐고 지식을 흡수하고 만화를 보며 낄낄거리고 매일 밤 내가 진짜 아빠인 것처럼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몇 번 데이트를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컸다. 지은의 유령, 배신, 그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들. 그것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그 어둠이 도윤이에게 닿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다 인생은 내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다. 도윤이를 입양한 지 4년 후 나는 서연을 만났다. 우리는 내가 지은을 처음 사랑했을 때보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잘 통했다. 서연은 진실된 사람이었으니까. 그녀는 간호사였고 내 어머니처럼 해병대 출신이었다. 그녀는 특유의 부드러운 유머 감각과 내가 호감을 느끼는 솔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와 도윤이는 금방 친해졌다. 둘이 같이 색칠 공부를 하거나 동화책에 빠져있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다. 도윤이가 처음 그녀를 서연 엄마라고 불렀을 때 나는 너무 잃은 게 아닌가 싶어 멍해졌다. 하지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6개월 후 나는 청혼했다. 그녀는 승낙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다. 도윤이는 반지를 전달하는 화동 역할을 하며 작은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어머니와 박 여사가 저승에서 그들의 기이하지만 선의로 가득 찼던 계획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지 궁금했다. 1년 후 서연과 나는 딸을 낳았다. 도윤이는 오빠가 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녀석은 종종 동생 침대 곁을 지키며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 진심 어린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아이가 이런 평범한 삶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는지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나는 지은을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강원도 절벽과 거친 파도에 대한 악몽도 마침내 사라졌다. 강동수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꺼낸 적 없고 도윤이에게도 언급하지 않았다. 말해서 뭐 하겠는가? 도윤이의 8번째 생일이 지난 어느 오후 나는 다락방에서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뒤지고 있었다. 서연은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다. 도윤이는 아기랑 놀고 있었다. 상자 안에서 나는 낡고 해진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훔쳐볼 의도는 없었지만 고인의 물건을 정리할 권리로 나는 그것을 펼쳤다. 수십 년 전, 아마 내가 태어난 직후에 쓰인 글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다 페이지 사이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군복을 입은 두 여자, 어머니와 박 여사가 나란히 서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뒤편에는 국가정보원 NIC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뒷면에는 1999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멍하니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국정원에서 일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해병대 복무 사실은 알았지만 정보 요원이라니. 그리고 다음 장에 휘갈겨 쓴 짧은 문구가 있었다. 우린 맹세했다.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기로. 나는 낡은 스툴에 주저앉아 얼굴을 쓸어내렸다. 숨이 떨려 나왔다.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어머니와 박 여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 그들의 무자비하고 효율적인 일 처리 능력. 지은과 강동수의 목숨을 그토록 쉽게 끊고 은폐할 수 있었던 이유. 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동시에 나는 도윤이의 안정된 삶과 눈동자의 밝은 빛이 그들의 마지막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깨달았다. 도덕적으로는 혐오스럽지만 그들은 비범한 결단력으로 해냈다. 그들은 아이의 인생에서 독이 되는 존재들을 제거했다. 나는 묘한 위안을 느꼈다. 그들은 비틀린 방식일지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이다.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수첩에 다시 넣고 모두 상자에 담아 잠갔다. 나는 진정하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위층에서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도윤이의 부드러운 속삭임, 서연의 웃음소리, 작지만 소중한 우리 가족의 삶의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눈을 감고 죄책감과 감사함을 한 호흡에 가라앉혔다. 미래를 내다보라. 그들이 서로 주고받던 말이 기억나 속삭였다. 그들만의 잔인한 방식으로 영원히 충성했구나. 그들은 나에게, 도윤이에게, 그리고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맹세에 충실했다. 나는 이 믿기 힘든 행복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과거는 배신과 폭력으로 얼룩진 모자이크화다. 하지만 그 잔해 위에서 도윤과 나는 아름다운 것을 쌓아 올렸고 나는 그것만을 바라보기로 했다.